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보플리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도 감사한 아침입니다. 저는 요즘 지대넘냐 제로를 읽고 있어요. 제가 펼쳐놓고 읽는 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직 다 읽지는 못했는데요. 근데도 너무 재밌는 거 있죠. 이 책을 읽으면 굉장히 고요하게 우주와 나의 합일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지대넘냐을 언제 리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지대넘냐 제로에서부터 1권, 2권까지 다 리뷰를 해보면 좋겠네요. 지대넘냐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팟캐스트의 이름이었는데요. 요즘에는 이 팟캐스트에 업로드가 올라오진 않아요. 그래도 아직도 팟캐스트 순위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는 정말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들으시던 그런 팟캐스트예요. 그만큼 엄청나게 사랑을 받고 있는 팟캐스트고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 팟캐스트에는 진행자가 4명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최 사장이라는 이름을 쓰는 진행자였고요. 이 최 사장이라는 이름으로 필명을 사용해서 지대넘냐이라는 동명의 책을 냈죠. 이 지대넘냐이라는 책이 2014년 겨울에 나왔는데요. 거의 출판 시장을 석권했죠. 2015년에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지금은 밀리언셀러가 되었습니다. 최 사장은 그 후로 현실 인문학을 다룬 시민의 교양을 썼고요. 성장의 인문학을 다룬 11계단, 관계의 인문학을 다룬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 라는 책을 쓰면서 200만 명이 넘는 독자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최근까지는 양식의 양식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패널로 활동하기도 했죠. 오늘은 성장의 인문학을 주제로 한 책 11계단을 소개해 볼게요. 이 책은 소년이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만난 10권의 책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왠지 11권의 책이어야 할 것 같지만 마지막 한 계단인 초월의 계단에서는 책을 소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책은 모두 10권입니다. 한 권의 책을 하나의 계단, 하나의 발판으로 삼아서 성장해 나가요. 소년이 문학을 만나고 이 문학에서 시작해 기독교와 불교로, 그리고 여기서 다시 종교와 철학으로, 다시 과학으로, 그 다음에 이상과 현실을 넘어 삶과 죽음으로, 그리고 다시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그런 여정입니다. 최 사장은 어떤 책을 읽어야 하냐는 질문에 불편한 책을 읽어야 한다고 대답해요. 왜냐하면 불편한 책이 나를 성장시키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불편함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소개해 보고요. 최 사장의 첫 번째 계단, 문학이라는 계단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 감사드리고요.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나를 흔들어 키운 불편한 지식들 11계단. 최 사장 지음. 웨일북. 불편한 지식이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 한 사람의 내면을 넓혀주는 11개의 경험과 사유. 조금 고리타분할 수도 있겠다. 성장이라니. 사회도 경제도 국가도 무엇 하나 성장하지 않는데 왜 개인은 성장해야 한단 말인가? 불편하게 느꼈다면 반가운 일이다. 이 책의 목적은 당신의 불편함을 찾는 것이니까. 다행히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경쟁과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여행하는 영혼이 불편함의 장애물을 밟고 나아가 자신의 내면을 확장하기 위한 성장이다. 그리하여 이 주어진 삶을 온전히 만끽하기 위한 성장이다. 어떤 지식은 한 인간의 지평을 넓히지만 어떤 지식은 오히려 그를 우물에 가둘 수도 있다. 불편한 지식만이 우물을 파는 관성을 멈추게 하고 굳어버린 내면을 깨트리고 나를 한 계단 성장시킬 수 있다. 이 책은 어느 평범한 인간이 태어나 처음 책을 읽고 질문을 만나고 깨달음과 깨부숨을 반복해가며 한 명의 지식인으로 성장하기까지의 생생한 기록이다. 인문학의 최전선에서 독자와 가장 가깝게 만나온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인문학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지 몸소 보여준다. 누구라도 자기만의 계단을 하나씩 밟아나가면 새로운 자신을, 색다른 인생을 만날 수 있음을 말한다. 문학
종교, 철학, 과학, 역사, 경제뿐 아니라 예술의 영역까지 아우르며 촘촘히 펼쳐지는 질문들을 따라가 보자. 때론 낄낄대고 때론 울컥하며 조금 불편해하고 가끔 편안해하며 함께 이 계단을 오르다 보면 문득 놀라운 곳에 당도해 있을 것이다. 불편함에 대하여. 첫 발을 떼기에 앞서 불편함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보자.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는 대답하기 곤란하다. 왜냐하면 옷을 사고 입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듯 책을 고르고 읽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해야 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 불편한 책을 읽을 것.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는 익숙한 책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하나의 책을 읽고 그 세계에 동감하면 다음에는 그와 관련된 좀 더 심도 있는 책을 선택한다. 이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하나의 분야를 깊이 있게 파고드는 사람이 있다. 두 번째는 불편한 책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하나의 책을 읽고 그 세계에 동감하면 다음에는 그 세계를 무너뜨리는 전혀 다른 세계관의 책을 선택한다. 이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자기 세계의 지평을 점차 넓혀가는 사람이 있다.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 것이다. 익숙한 세계에 깊이를 더하는 방법과 불편한 세계의 지평을 넓히는 방법. 어떤 방법이 더 옳은가? 그런 것은 없다. 두 가지 모두 괜찮은 방법이다. 하나의 분야를 선택해서 전문적인 깊이를 더해가는 삶도 훌륭하고 다양한 세계를 떠돌며 여행하는 삶도 훌륭하다. 두 가지 방법을 다 선택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함을 우리는 안다. 죽음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끝이 있고 그 끝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온다. 일생 동안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은 무척이나 짧게 주어진다. 너무 어리거나 너무 늙었을 때를 제외해야 하고 잠자는 시간, 경제활동을 하는 시간,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함께하는 시간을 제외해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독서 시간은 물리적으로 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도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이 제한된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달렸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당신이 두 번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불편한 책을 읽는 사람. 불편한 세계를 선택하고 그 불편함을 극복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세계는 아주 넓고 오래되었으며 그래서 신비하기 때문이다. 인류의 기원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찾거나 만들어낸 세계의 신비로움은 다양한 분야에 숨어 이어져 오고 있다. 내가 들춰내기 전까지 세계의 신비는 나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하나의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은 우리를 먹고 살게 하고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게 하며 사회를 발전시킬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내 세계의 전부라면 그 삶은 너무나도 아쉽다. 우리는 노동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즐기고 여행하고 놀라워하기 위해 온 것일 테니까. 인생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세계의 다양한 영역을 모험하는 가장 괜찮은 방법은 불편한 책을 읽는 것이다. 불편한 책. 그렇다면 어떤 책이 불편한가? 그건 자신만이 안다. 그런 책이 있다. 처음 몇 페이지를 넘기면서부터 나를 불편하게 하고 반감을 일으키는 책이 있다. 내가 전혀 알지 못함에도 이미 거짓이라 믿고 있던 세계, 그렇게 피해왔던 세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책은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보자. 내가 만약 기독교인이라면 나는 이미 불편한 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다른 종교의 책이다. 불교나 힌두교에 대한 책은 태어나서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다. 그 내용은 거짓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임을 말이다. 이것이 불편한 책이다. 하지만 인생의 여정에서 이런 책을 만난다는 것은 행운이다.
왜냐하면 작은 불편함만 이겨낸다면 나는 이 책을 통해 아직 가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편함은 나를 인도하는 하나의 문이다. 불편함을 꾹 참아내고 다른 종교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하면 곧 알게 된다. 당연히 거짓일 거라고 생각했던 불교나 힌두교의 내적 논리가 얼마나 탄탄한가를 이제 한 계단을 오르게 되는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렇다고 불교도나 힌두교도가 되는 것도 아니다. 나는 드디어 종교인이 된다. 불편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종교인이 된 나에게는 다른 종류의 불편함이 찾아온다. 철학이나 과학에 대한 책은 읽을 기회가 거의 없었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다. 이런 무신론적인 내용은 어차피 옳은 내용도 아니고 내가 모른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을 말이다. 하지만 불편함을 참고 철학과 과학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하면 곧 알게 된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움이 철학과 과학의 성과 안에 담겨져 있음을. 나는 다시 한 계단을 더 오르게 된다. 나는 더 이상 종교인도 철학도나 과학도도 아니다. 나는 드디어 진리를 추구하는 인간이 된다. 불편함은 계속된다. 진리를 추구하는 이에게도 불편함이 있다.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가 그것이다. 먹고 사는 과정에서 생기는 경제, 정치, 사회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문제들은 나를 불쾌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요구들을 하찮은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극복할 때 우리는 이상과 현실이 조율된 하나의 조화로운 삶을 만나게 된다. 이후에도 불편함은 계속된다. 불편함은 삶을 죽음으로, 죽음을 초월로 밀어올린다. 그래서 불편함은 설렌다. 어떤 책 속에서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방금 새로운 대륙에 도착했다는 존재론적 신호다. 이제 기존의 세계는 해체될 것이고 새로운 세계와 만나 더 높은 단계에서 나의 세계가 재구성될 것이다. 하나의 계단을 더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에게 불편함을 권한다. 첫 번째 계단, 문학. 공부 못하는 학생. 지금 생각해보면 전형적으로 조금 모자란 학생이었다. 밤마다 그런 학생이 꼭 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잘 노는 것도 아닌 그냥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는 것만을 간신히 붙잡고 있는 학생. 나는 그런 학생이었다. 이런 부류의 학생은 스스로는 모르고 있지만 사실은 선생님을 가장 화나게 하는 유형이다. 수업을 듣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슬금슬금 피해 다니기만 하고 말을 해도 헤헤 웃기만 할 뿐 알아듣지 못한다. 체벌이 있을 당시여서 선생님들은 많이 때리셨고 나는 열심히 잘 맞았다. 수업을 듣는 것도 아니고 학원을 다니는 것도 아니니 성적은 늘 형편없었다. 2학년이 되어서는 매우 심각했는데 50명을 조금 넘는 반 인원 중 40등 내외였다. 성적이 개선되지 않은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 번째는 학생 스스로의 문제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의 모든 시험과 평가에서 이 정도의 비슷한 성적을 냈던 것이다. 꾸준한 학생이었던 까닭에 위기감이 없었다. 두 번째는 부모의 문제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부모님이 성적에 관심이 없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 이후 어머니도 일을 하셨는데 경제적인 각박함이 아이의 성적에 관심을 기울일 여유를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학교에 자유롭게 방치되어 창밖으로 흘러가는 계절과 함께 별다른 걱정 없이 천천히 성장해 갔다. 인생의 첫 번째 책. 교실 창밖의 뒷산에는 눈이 쌓였다. 겨울방학이 찾아왔다. 방학을 맞는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았다. 이제 고3이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스트레스는 없었다. 대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경주의 트랙에서 벗어나 있었으니 별다른 걱정은 없었다. 현명한 친구들은 어른스러워졌다. 친구들과 몰려다니는 걸 멈추고 학원과 독서실로 향했다. 같이 놀 친구가 없었던 나는 겨울방학 내내 방 안에서 누워서 보냈다.
부모님이 일을 나가시면 온전히 내 시간이었다. 잠을 자거나 TV를 봤다. 그렇게 종일 누워있는 가운데 문득 생각이 들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책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는 생각이었다. 당시 나는 학교 특별활동으로 문예반에 소속되어 있었다. 도대체 내가 왜 문예반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밑도 끝도 없이 스스로를 문학소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문제는 지금까지 소설책은 고사하고 그 어떤 책도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도 문예반인데 이번 방학에는 책을 한 권 읽어봐야겠다는 목표가 생겼다. 자리에서 일어나 집에 꽂혀있는 책들의 제목을 살펴봤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읽는 책이니까 무엇인가 대단한 책을 읽어야 한다. 누나의 책장 앞에 앉아서 멋져 보일 만한 책이 없나 뒤적였다. 그리고 놀라운 두께와 놀라운 제목의 책을 발견했다. 죄와 벌. 게다가 작가의 이름이 대단해 보였다. 도스토예프스키. 내 삶의 첫 책이 되기에 충분히 묵직한 책이라고 생각했다. 겨울방학의 절반 가까이를 죄와 벌을 끼고 살았다. 처음에는 몇 장을 넘기기가 힘들었다.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복잡하고 무슨 상황인지도 파악할 수 없었다. 긴 문장에 익숙하지 않았던 까닭에 집중이 되지 않았다. 금세 졸렸다. 졸리면 잤다. 자다 깨면 읽었다. 그리고 결국 보름을 넘겨 다 읽었다. 죄와 벌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을 때는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다. 나의 무기력한 일상은 산산조각났다. 무한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칠흑 같은 내 영혼의 골방엔 깊은 균열이 생겼다. 빛이 새어 들어왔다. 나는 무엇인가 잘못 건드렸다는 걸 강하게 느꼈다. 공부의 시작. 창밖으로는 천천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나의 내면의 평화는 이미 깨어졌다. 단조롭고 지루하던 일상은 무너져 내렸다.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삶에 대해 생각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존재임을,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결연한 의지와 실천이 따라야 함을 깨달았다. 로자의 행위가 옳았는지 옳지 않았는지는 당시의 나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단지 그의 의지와 실천이라는 나에게 없는 낯선 무언가에 나는 강하게 이끌렸다. 국문학과에 진학하겠다고 다짐했다. 왜냐하면 문학을 해야만 하니까. 당시에 나는 문학 공부는 국문학과에서만 하는 줄 알았다. 어쨌거나 나에게는 문학을 공부해야만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살아났다. 문학만이 삶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다. 그때까지 나에게 삶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부모님도 선생님도. 어른들은 나를 혼내고 야단치는 존재일 뿐 삶이 무엇인지 어떤 삶이 가능한지 알려주지 않았다. 하지만 문학은 달랐다.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국문과에 가지 않으면 나의 삶이 망가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되면 내 영혼은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다. 어린 나는 그렇게 믿었다. 대입 시험을 준비했다. 동시에 세계의 문학을 읽어갔다. 전쟁과 평화, 이방인, 폭풍의 언덕, 데미안, 호밀밭의 파수꾼, 셰익스피어 4대 비극 등 삶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나는 문학의 숲을 헤매었다. 첫 번째 계단. 어른이 되어 다시 읽은 죄와 벌은 나로 하여금 소니아의 삶에 더 귀 기울이게 한다. 주어진 삶과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의 구원을 찾는 모습은 나에게 더욱 도달하기 어려운 이상향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이제 막 19이 된 나는 폭풍 같은 로자의 말과 사상에 더 크게 매료되었다. 중요한 것은 어른이 된 내가 19의 나를 만난다 하더라도 소니아의 삶에 더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해줄 순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행을 마친 사람이 여행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여행의 장단점과 주의사항을 말해줘봤자 소용없다. 스스로 밟아가야 한다. 직접 경험하고 실패하고 배우는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그래야만 여행을 시작한 사람은 여행이 끝날 무렵에 자신이 처음 들었던 이야기들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11계단이다. 충분한 시간과 경험이 주어지지 않은 가운데 자신의 궁극적인 모습으로 한 번에 도약하는 사람은 없다. 인생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자신만의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한다. 당신도 기억하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처음으로 목도했을 때를 말이다. 견고하던 세계에 균열이 가고 삶의 방향을 크게 바꿔야만 했던 시점을. 나는 비교적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그건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나가던 겨울방학, 죄와 벌의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다. 나의 첫 번째 계단은 문학이었다. 이 책에는 각 계단마다 최 사장이 그 책을 읽게 된 이유와 상황이 잘 설명되어 있고요. 책에 대한 기본 정보와 분석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최 사장이 그 책의 저자를 만나 혹은 그 책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을 만나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생각을 교환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대화체로 써져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 부분이 가장 흥미로웠어요. 예를 들어서 문학편에서는 죄와 벌의 등장인물인 로자와 그의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또 과학편에서는 우주와의 대화가 묘사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실편에서는 공산당 선언의 저자인 마르크스와 대화를 하기도 해요. 등장인물의 입을 빌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대목이어서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어요. 지대넘얏이나 최 사장의 다른 책들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 작가의 유려한 글솜씨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11계단을 읽으면서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성장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도 나만의 계단을 꾸준히 오르는 하루 되시길 바라요. 우린 내일 또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